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편이 제 품에서 숨을 거두던 그 순간, 여보 미안해.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지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 300호, 이곳이 저희 부부가 35년을 함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드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빛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남편이 즐겨 마시던 보리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소파에는 남편이 읽다만 신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남편의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것을. 엄마 아침 드셔야죠. 딸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 내내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응, 그래야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오늘 장례식장 가서 준비할 것들 확인해야 해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가야지. 준비할 게 많지. 저는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검은색 상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옷을 입게 될 줄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는데 제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쪽짜리 하트 모양의 은빛 목걸이. 어머니가 전쟁 전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미란아, 이건 네 거야. 언니 것은 언니가 가지고 있을 거고 언젠가 너희 둘이 이걸 다시 맞출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언니와 헤어진 지 55년. 저는 평생을 언니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실까?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모르실 텐데, 아니 언니는 제가 결혼했다는 것도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모르실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언니를 만나지 못한 채 혼자 늙어가는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요? 응, 나간다. 저는 목걸이를 옷 속으로 감추고 거울 앞을 떠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장례식장. 저희는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구 박준석이라고 쓰인 명패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작년 가을 설악산에 단풍 구경 갔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여보, 사진 한 장 찍자. 남편이 먼저 제안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여행이 될 줄.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장례 지도사가 상주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와 아들 지훈이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똑같은 인사, 똑같은 대답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 저는 고개를 들어 조문객들 사이를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중년 여성. 그 여성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성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왜일까?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까?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응,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여성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봤을까? 빈소에는 저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이나 가서 좀 자거라. 하지만 괜찮다니까. 어서 가. 아이들이 마지못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빈소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와 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갑자기 가버린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였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알았죠? 제가 평생 언니를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 당신만큼은 제 마음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이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언니도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한밤중에 빈소에서 저는 죽은 남편과 사라진 언니를 향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낮에 본 그 여성의 눈빛, 그리고 지금 이 전화, 모든 것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장례식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젯밤 빈소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여성의 눈빛이 떠올랐기에, 낯선 전화의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기에, 엄마, 아침 드셨어요? 서연이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응, 고마워. 저는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빈소 밖에서는 벌써부터 조문객들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여성이 올까? 어젯밤 전화를 건 사람이 그 여성이었을까? 왜 말도 없이 저를 그렇게 쳐다봤을까? 조문객들이 점심시간이라 잠시 뜸해졌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성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느껴지는 시선이 어제보다 더 강렬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성이 천천히 빈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도 다시 상주석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 여성이 영정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깊게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고 긴 절이었습니다. 정말 고인을 깊이 아끼는 사람처럼.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한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 왜일까요?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고인께서 제 인생의 은인이셨습니다. 그 여성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 여성이 흰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익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편지 한 통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무엇을요? 늦게 와서요. 진작 왔어야 했는데. 그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깊이 숙인 후 돌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여성을 불렀습니다. 그 여성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빠르게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선, 왜 이 이름이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걸까요?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손에 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아까 그분이 주고 가신 조의금이야. 아, 그 이상한 분이요? 편지도 같이 있네요. 그러게 혼자 있을 때 일 그래.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나도 잘 모르겠어. 처음 보는 분인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오늘은 제가 지킬 테니까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있을게. 이러다가 쓰러지실 거예요. 제발요. 서연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밖에 안식실에서 잠깐만 쉴게. 저는 빈소를 나와 장례식장 안식실로 향했습니다. 작고 좁은 방이었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이 편지를 읽으면 제 인생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내용. 박준석 씨의 부인께 처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강미선입니다. 준석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었습니다. 돈도 집도 아무것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저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사업 자금을 빌려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지난 20년간 준석 씨는 제게 친구이자 은인이셨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사업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모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준석 씨가 저를 만난다는 것을. 하지만 오해는 마세요.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단지 준석 씨는 제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떠나셨으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인께 이런 편지를 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준석 씨의 죽음 앞에서 제 슬픔을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인을 뵙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디 준석 씨를 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도 건강하시길. 미선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편지지가 떨어졌습니다. 20년간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났다고? 정기적으로?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던 거지? 저는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이것이었나요? 마지막에 미안해라고 했던 게 이 때문이었나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편을 믿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서연이가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빠르게 읽어 내려가던 서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아빠가 20년간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것도 엄마 몰래? 서연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아빠가 정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편지는 너무나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그 여자 찾아갈래요. 서연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빠를 20년간 만났는지 직접 물어볼 거예요. 서연아.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낼게요. 서연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살아 돌아와서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라고 말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진실을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미선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 대체 당신은 우리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왜 남편은 당신을 20년간 만나면서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마지막 순간에 미안해 라고 했을까요? 왜 당신의 눈빛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이 없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슬리퍼가 신발장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그 슬리퍼를 신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 들어가세요. 제가 짐 들고 갈게요. 서연이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간 장례식장에만 있다가 집에 오니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라 남편 없는 집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뭐 좀 드실래요?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서재 정리 좀 해도 될까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서재, 남편의 서재, 남편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 아니, 그건 내가 할게. 어머니, 힘드실 텐데.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 그곳에서라도 남편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 냄새와 남편이 즐겨 쓰던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남편의 존재감. 저는 남편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이 읽다만 책, 안경, 볼펜, 그리고 메모지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저는 남편의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 이 의자에 앉자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을 고민했을까?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명함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 세 번째 서랍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서랍은 다 열려 있는데 왜 이 서랍만 잠가놨을까? 저는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열쇠가 어디 있을까? 책상 서랍장 뒤를 더듬어 봤습니다. 그때 작은 열쇠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는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떼어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이 서랍 안에는 보면 안 될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열쇠를 서랍 구멍에 넣고 돌렸습니다. 딸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당겼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상자. 표면이 닳아서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장례식에 왔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미선은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편과 미선은 카페에 앉아 있었고 둘 다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5월, 20년 전. 저는 다른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남편과 미선이 공원을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산에 등산 간 사진, 수십 장의 사진들, 모두 남편과 미선이 함께 있는 사진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남편과 저 여자가 이렇게 자주 만났단 말이야? 저는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석 씨,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미선. 두 번째 편지. 준석 씨 덕분에 사업이 잘 풀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십 통의 편지들. 모두 다정하고
친밀한 내용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대체 이게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게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 상자 맨 밑에 봉투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 저는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미선에게 보낸 송금 내역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수십 번에 걸쳐 보낸 돈. 총액을 계산해 보니 수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돈까지. 남편이 저 여자한테 돈까지 보냈다고? 우리 가족 몰래? 갑자기 문이 열리며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이가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과 편지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가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 여자,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 아니에요? 응.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다른 사진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빠가 이 여자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완전히... 서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증거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이가 사진들을 집어 들었습니다. 빠르게 사진들을 넘겨보더니 거래 내역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지훈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지훈아, 이게 바람 아니면 뭐예요?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돈까지 보내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배신하고 지훈아, 진정해. 서연이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누나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알아보자. 알아볼 게 뭐가 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지훈이가 사진들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두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까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들아,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모르겠어.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니.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정말 저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엄마, 저 그 여자 찾아갈 거예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아빠와 무슨 관계였는지, 저도 갈게요. 지훈이도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따져 물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말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미선이 대체 누구인지, 왜 남편이 그 여자를 20년간 만났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순간에 미안해라고 했는지. 알았어. 가서 물어보렴. 제가 허락하자 서연이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과 편지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표정,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집어 들었습니다. 남편과 미선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 미선의 옆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옆모습,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저는 손으로 사진 속 미선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코의 모양, 턱선, 귀의 형태. 왜일까?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채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 속 미선을 봤습니다. 비슷하다.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자매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새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뭐 찾는 거예요?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 아빠는 어딘가에 적어놨을 거야. 서연이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두 남매는 아버지의 유품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다이어리, 명함철, 주소록.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 수첩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필체로 여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있다. 서연이가 외쳤습니다. 수첩 중간쯤에 강미선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네. 두 번째 시도,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젠장. 서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를 걸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금 전 그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서연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낮고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박준석의 딸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제 아버지와 20년을 만나셨다면서요? 대체 우리 아버지와 무슨 관계셨는지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에 다 썼어요. 더 할 말은 없습니다. 편지로는 부족해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안 돼요. 만날 수 없어요. 제발요. 딱 한 번만이라도. 서연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 봄날 거기서 만나요. 하지만 딱 한 번뿐이에요.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 넌 여기서 엄마 지켜줘.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후 3시 서연이는 카페 봄날에 도착했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구석 자리에 검은색 니트를 입은 여성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천천히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이 고개를 들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마실래요? 아메리카노요. 다시 침묵.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와 대체 무슨 관계셨어요? 편지에 썼잖아요. 은인이었어요. 그게 다예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고 수억원을 보내고 그게 단순한 은인 관계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건지 알아요? 엄마는 지금 아빠를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아빠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예요? 준석 씨와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럼 대체 무슨 관계였어요? 설명해 보세요. 서연이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때 사업을 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죠. 미선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듯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거래처에서 물건 값을 떼먹고 도망갔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돈도, 명예도.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맬 때 준석 씨를 만났어요. 우연히 길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 주셨죠. 그리고 일자리를 주셨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서연이는 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준석 씨를 은인으로 생각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죠. 준석 씨는 제게 인생 조언을 해주셨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 주셨어요. 미선이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사이에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어요. 단지 저는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준석 씨는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거예요. 서연이는 미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미선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준석 씨에게, 왜요? 부인에게 미안했어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록 잘못된 관계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20년 동안 만난다는 게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준석 씨는 죄책감을 느끼셨어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죠. 서연이는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미안해가. 정말 죄송해요.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없었다면 준석 씨가 그런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았을 텐데, 제가 없었다면 지금 당신 어머니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텐데. 미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를 내려고 왔는데 이 사람도 피해자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손을 올려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서연이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의 목에 걸린 목걸이, 은빛 반쪽 하트 모양의 목걸이. 그 목걸이, 엄마가 평생 간직한 목걸이와 똑같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미선이 자신의 목걸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 이거요? 정말 특이한 디자인이네요. 이건 제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미선이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2개 만드셨대요. 저한테 하나, 제 동생한테 하나. 동생. 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네. 전쟁 때 헤어진 동생이 있었어요. 미선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7살이었던 동생. 그 순간 서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엄마 이름이 강미란이에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계세요. 전쟁 때 헤어진 언니를 평생 찾아 헤매셨어요. 서연이는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엄마, 저 그 여자 만났어요. 미선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서연이가 미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언니일 수도 있어요. 뭐라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 때 7살짜리 동생과 헤어졌대요. 동생 이름이 미란이래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엄마, 확인해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정말 엄마 언니인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을 찾아 헤매던 언니. 그 언니가 남편이 20년간 만났던 그 여자라고?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 사람 만나보실래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분노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언니라면 남편은 내 언니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숨겼을까? 만나야지.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그 사람이 정말 내 언니인지. 서연이는 다시 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서연이요. 우리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동생이 맞을까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인해 봐야죠. 오늘 오후 2시 한강공원으로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알겠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한 오후였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5년 만에 언니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엄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언니라면,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언니라면, 그때 멀리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미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미선도 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선의 얼굴, 주름이 가득하고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그 코, 그 인매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도 저를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2걸음, 3걸음,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마침내 서로의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본 미선의 얼굴, 정말
정말 언니 같았습니다. 미란이니?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언니, 언니예요? 미선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미란이, 정말 미란이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5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미란아. 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저도 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평생을 기다렸던 이 순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언니 맞아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전쟁 나기 전에 뭐 하셨는지 기억나? 약방을 하셨어요. 작은 약방. 맞아. 그럼 우리 집 마당에 뭐가 있었어?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을이면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렸었죠. 맞아, 맞아. 언니가 울며 웃었습니다. 그건 뭐 기억나? 피난 가던 날 밤에 네가 뭘 들고 갔는지? 헝겊 인형, 토끼 인형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만들어준 토끼 인형, 귀가 한쪽 떨어진. 그래, 그거.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란아, 정말 너구나. 내 동생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매였습니다. 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언니가 먼 산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난길에서 헤어진 후 고아원에 갔어. 몇 년을 거기서 살다가 15살 때 도망쳐 나왔지. 이것저것 일하면서 살았어. 식당에서, 공장에서, 시장에서. 언니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20살 때 작은 가게를 차렸고 30살에 무역회사를 만들었어. 사업이 잘 됐어. 돈도 많이 벌었고. 하지만 40대에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지. 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준석 씨를 만났어. 거리에서 쓰러진 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이야기.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은인이었어. 그 후로 20년 동안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믿어줘. 우리 사이에 잘못된 관계는 정말 없었어. 단지 준석 씨는 나한테 유일한 친구였어. 저는 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아요, 언니. 이해해요. 하지만 한 가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언니가 제 언니라는 걸 알았나요?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어. 뭐라고요? 준석 씨는 알고 있었어. 물론 나도 알고 있었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 준석 씨가 내 신분증을 봤거든. 강미선. 그 이름을 보고 네 이야기를 했더니 네가 평생 언니를 찾고 있다고. 전쟁 때 헤어진 언니를.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미란아. 왜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언니를 찾아 헤맸는데,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왜 남편은 그걸 숨긴 거예요? 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부탁했어. 말하지 말라고. 내가 준석 씨에게 부탁했어.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언니?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행복해 보였어. 준석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어. 그런데 나 같은 실패한 언니가 나타나면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네 행복에 짐이 될 것 같았어. 차라리 내가 없는 걸로 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아닌데, 저는 언니가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언니, 목걸이 가지고 계시죠? 응. 엄마가 주신 거. 언니가 코트 안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은빛 반쪽 하트. 저도 제 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은빛 반쪽 하트. 우리는 두 목걸이를 맞춰봤습니다. 찰칵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두 반쪽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하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하트를 바라보며 또 울었습니다. 5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두 반쪽. 이제야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와 저희를 사진으로 찍어주었습니다. 두 자매가 함께 목걸이를 들고 있는 사진. 그 사진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니와 헤어지며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완성된 하트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를 찾았습니다.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행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던 사람이 제 언니라는 걸, 제가 평생 찾던 언니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저를 20년 동안 속인 걸까? 언니가 부탁했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했는지 알잖아요. 왜 저를 그렇게 오래 속였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언니를 찾은 기쁨과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니를 만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언니와는 매일 전화 통화를 했고 한 번 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원망. 여보, 대체 왜 그랬어요? 왜 20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믿었는데,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저를 속였잖아요. 제가 얼마나 언니를 그리워했는지 알면서, 매년 언니 생일마다 우는 걸 보면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언니를 만날 때마다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언니와 웃고 얘기할 때 저는 집에서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아요? 저는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분노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차라리 평생 못 찾았으면, 그렇게 배신당한 기분으로 언니를 만나는 것보다 나았을 거예요. 그날 오후 언니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작은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아, 왔구나. 언니가 반갑게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응. 저는 냉랭하게 대답하고 앉았습니다. 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미란아. 괜찮다니까요. 저는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아, 정말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20년 동안 제 남편을 만났죠? 응. 그 20년 동안 저는 언니를 찾아 헤맸어요. 미란아, 그건.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저는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언니 생일마다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요. 언니가 살아있기를 바라며, 언니가 행복하기를 빌면서.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날이며 추석이면 제 사상에 언니 목도 차렸어요. 남편한테 언니 이야기하면서 울었어요. 매년.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언니를 만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제가 언니를 그리워하며 우는 걸 보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게 맞아요? 언니? 이게 제 언니가 할 짓이에요? 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에요, 언니. 언니는 20년 동안 행복하게 제 남편이랑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 저는 20년 동안 언니 없이 외롭게 살았다고요. 미란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돌아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란아.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엄마, 언니 만나고 오셨어요? 서연이가 반갑게 맞이하다가 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어. 저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님이랑 싸우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언니를 다시 잃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20년 동안 나를 속인 걸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서연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모님이 정말 미안해하세요.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세요. 싫어. 난 그 사람 보기 싫어. 지훈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모님은 어머니 친언니잖아요. 평생 찾던 언니인데. 이렇게 놔두시면. 니들은 몰라. 저는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은 20년 동안 속은 기분을 몰라. 아이들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이모님 집이에요. 이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이모님이 며칠째 아무것도 안 드시고 집에만 계신데요. 제가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정말 안 좋아 보이세요. 엄마 한 번만 와주세요. 제발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주소 보내.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모님, 엄마 오셨어요. 서연이가 언니를 깨웠습니다. 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란아. 일어나지 마요. 그냥 누워 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말로는 아무것도 안 먹었다던데. 왜요? 저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알아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나왔습니다. 언니가 많이 잘못했죠.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저는 언니의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벽지가 떨어진 벽, 작은 냉장고. 언니 여기서 혼자 살았어요? 응. 20년 동안. 아니, 10년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좁고 추운 곳에서 언니가 혼자. 미안해, 미란아. 내가 네 인생을 망쳤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야, 미란아. 내가 화낼 자격이 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네가 나를 용서 못해도 이해할게. 나도 나를 용서 못하겠으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니도 혼자였다는 것을. 20년 동안 남편과 차를 마시며 얘기한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언니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보냈다는 것을. 미란아, 나 진짜 후회해. 그때 준석 씨한테 비밀로 하자고 한 거 내가 바보같이. 내 행복의 짐이 될까봐. 언니가 흐느꼈습니다. 근데 결국 더 큰 상처를 준 거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너무 화만 냈어요. 언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한 후 저는 언니 옆에 누웠습니다. 좁은 침대에 둘이 나란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언니 기억나요? 어릴 때 우리 둘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별 보던 거. 응, 기억나. 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당에 돗자리 깔고 하늘 보면서 별똥별 보면 소원 빌자고 했었죠. 그래, 맞아. 언니,
그때 무슨 소원 빌었어요? 나는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란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빌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저도 똑같은 소원 빌었어요. 그랬구나. 언니, 이제라도 그 소원 이루면 안 돼요?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좁은 곳에서 혼자 살지 말고 저희 집으로 와요. 미란아, 그건 제발요, 언니. 이제 다시 만났는데 또 떨어져 살고 싶지 않아요. 언니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의 49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도 이모를 좋아했고 언니도 조카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 옷들은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가 남편의 양복들을 들고 물었습니다. 기증하자. 필요한 사람들이 쓰도록. 알겠어요. 저는 남편의 옷장을 열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셔츠, 넥타이, 하나하나에 남편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옷장 맨 위 선반을 정리하던 중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끌어내려 보니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란에게, 그리고 미선에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언니한테 전화해. 지금 당장 오라고. 빨리. 1시간 후 거실에는 저와 언니, 서연이, 지훈이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미란아? 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예요. 언니한테도 쓴 편지예요.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정성스러운 필체가 보였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미란에게 그리고 미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미란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20년 동안 당신을 속였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에게도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줘. 2003년 5월 나는 회사 근처 길에서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 여성이 바로 미선이었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했고 그녀가 깨어났을 때 이야기를 나눴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이야. 그녀의 신분증을 볼 기회가 있었어. 강미선. 그 순간 당신이 평생 찾아야던 언니의 이름이 떠올랐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혹시 동생이 있냐고. 그녀가 말했어. 전쟁 때 헤어진 7살짜리 동생이 있다고. 이름은 미란이라고. 그 순간 나는 알았어. 이 사람이 당신이 그토록 찾아매던 언니라는 것을. 미란아,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당신의 언니를 찾았다는 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지 알았거든. 당장 달려가서 말하고 싶었어. 여보, 당신 언니 찾았어. 라고 말이야. 하지만 미선이 나를 붙잡았어. 그녀는 울며 나에게 부탁했어. 절대로 동생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고 동생의 행복에 짐이 될 뿐이라고. 차라리 자신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생이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멈췄습니다. 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잡아주고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설득하려 했어. 하지만 그녀는 완강했어.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했고 그런 자신이 나타나면 이란이 상처받을 거라고 했어. 나는 고민했어. 정말 오래 고민했어.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은 분명 언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당신은 행복할 거고. 하지만 미선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에
동생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어. 그녀의 자존심을, 그녀의 마음을 생각하면 나는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하지만 완전히 떨어져 있게 할 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미선에게 제안했었어. 정기적으로 만나서 근황을 나누자고. 내가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으면 그때 당신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일하나. 나는 2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괴로워했어. 당신이 언니를 그리워하며 우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당장 말해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미선이 상처받을 것 같았어. 그녀는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 미선에게, 당신에게도 미안해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했는데 당신의 자존심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당신이 동생과 만나는 것을 미루게 만들었네요. 당신도 미란만큼이나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었을 텐데. 두 사람 모두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했어. 미란,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이선은 내가 돕고 싶었던 소중한 친구였어. 이제 나는 없지만 두 사람은 남았어. 부디 서로를 용서해줘.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미선, 이제는 더 이상 당신 혼자가 아니야. 당신에게는 동생이 있어. 가족이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돼. 미란, 당신도 이제 언니를 찾았어. 부디 서로를 아끼며 살아주세요. 그것이 이 못난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해. 미란아. 그리고 미선, 당신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이제 둘 다 마음 편히 살길 바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거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언니도 서연이도 지훈이도.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이런 마음이었구나. 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석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고집을 부려서. 저는 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언니, 아니에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존심 때문에. 내가 비겁해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서연이와 지훈이도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저와 언니, 그리고 아이들.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니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언니도 앞으로 나가 절을 했습니다. 준석 씨,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아갈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동생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비석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서연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언니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미란아, 정말 같이 살아도 돼? 제가 먼저 제안했잖아요. 고마워서. 언니, 고마운 건 저예요. 55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제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언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나도 그래. 이제 평생 같이 살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감사해요, 여보.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언니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고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언니도 이제는 가족이니까요. 오늘 아침도 언니가 일찍 왔습니다. 미란아, 일어났어? 응. 언니, 들어와.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비닐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싱싱한 야채 사왔어. 오늘 점심에 비빔밥 해 먹자. 좋아요. 제가 나물 무칠게요. 아니, 내가 할게. 너는 국을 끓여. 언니와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 이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서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55년 전, 우리가 헤어지기 전처럼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언니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제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저 지금 병원이에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딸이에요. 건강한 딸.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도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엄마가 지금 갈게.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언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손녀 보러 가는 거야? 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할머니가 되는 거네. 우리 할머니예요.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엄마, 이모. 오셨어요? 서연아, 저는 딸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수고했어. 서연이도 울었습니다. 이모,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가 언니를 침대 옆으로 불렀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예쁘다. 안아보실래요? 내가 안아도 돼. 당연하죠. 이모잖아요. 서연이가 아기를 언니에게 건넸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작고 소중한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란아, 봐. 우리 손주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언니를 못 찾았다면 언니는 이 기쁨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서연아, 이름은 뭐로 지을 거야? 준이요. 준이. 네. 아빠 이름에서 준자를 따서 준이. 좋은 이름이다. 언니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이야, 할머니야, 그리고 이모 할머니도 있어. 우리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서연이와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갑자기 북적거리게 되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서연이의 웃음소리, 언니와 제가 요리하는 소리.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 기저귀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 언니가 발걸음도 가볍게 뛰어다녔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기 찼습니다. 언니, 천천히 다녀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 손주 보는데 이 정도는. 언니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돌아가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언니가 일어나서 달래주고, 낮에는 제가 아기를 안고 재웠습니다. 미란아, 우리 참 바쁘다. 언니가 아기 옷을 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행복해요. 나도 그래. 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게 될 줄 몰랐어. 할머니로서의 인생이요? 응. 그리고 언니로서의 인생도. 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나를 받아줘서. 언니, 무슨 말씀을? 내가 20년 동안 너를 속였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정말 고마워. 저는 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제 곁에 남아줘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기가 낮잠을 자고 서연이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언니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요. 고마워요. 언니도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석 씨, 저도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니, 울지 마요. 남편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그렇겠지? 우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손주 봤어요? 준이, 정말 예쁘죠? 당신을 닮았어요.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것도.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보, 그리고요.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완전한 하트 모양의 목걸이. 이거 봐요. 이제 완전한 하트가 됐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언니도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두 목걸이를 맞춰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니와 저는 매일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시장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손주를 돌보고, 함께 TV를 보며 웃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우리 소원 이뤄졌네. 늦었지만요. 늦어도 괜찮아. 이제라도 함께 있으니까. 저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다음 생에도 우리 자매로 태어나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다음 생에는 절대 헤어지지 말아요. 약속해.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55년 늦은 약속.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저 석양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언니와 함께라면 말이에요.